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의 명절 풍경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태준, 42의 무역업 자영업자입니다. 사업은 그럭저럭 안정적이고 가정도 평온해 보였어요. 아내 이수지는 38, 피부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7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죠.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거실에는 여행 가방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진이 옷가지를 챙기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고속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죠. 여보, 이번 추석에는 차가 엄청 막힐 것 같아. 태준이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지는 옷을 개키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러게. 나도 뉴스 봤는데 대이동이라던데. 그래도 어쩌겠어. 아들이랑 같이 천천히 내려가야지. 그런데 수진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터치했어요. 있잖아, 나 먼저 내려가 있을게. 응? 갑자기 왜? 태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차 막히는 거 생각하면 머리 아프잖아. 나는 KTX 타고 먼저 내려가서 어머니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 당신은 아들이랑 천천히 와. 그래. 근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갑자기는 무슨. 원래 나 차 오래 타면 멀미하는 거 알잖아. 그리고 어머니 혼자 준비하시면 힘드시잖아. 수진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녀는 차멀미가 있었고 시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셔서 명절 준비가 벅찰 수 있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그럼 조심히 내려가. 응. 너희도 안전하게 와. 수진은 이미 기차표를 예매한 상태였습니다. 손놀림이 너무 빨랐죠. 마치 미리 계획해둔 것처럼요. 하지만 태주는 그저 아내가 효심이 깊다고만 생각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조금 진했죠. 태주는 현관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도착하면 연락해. 응, 알았어. 수진이 가방을 끌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태주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잠들어 있는 아들 방으로 들어갔죠. 귀여운 얼굴로 쿨쿨 자고 있는 아들을 보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우리 아들 일어나야지. 오늘 할머니 댁 가는 날이야. 아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태주는 아들을 씻기고 아침을 먹이고 짐을 챙겼어요. 모든 게 여느 명절과 똑같았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죠. 차에 짐을 싣고 출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은 뒷좌석에서 태블릿을 켜고 좋아하는 만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태주는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며 한숨을 쉬었죠. 역시 빨갛네. 꽉 막혔어. 고속도로 곳곳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태주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긴 귀향길이 시작되었죠. 그때만 해도 태주는 몰랐습니다. 이번 명절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건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요. 평범해 보이는 아내의 선택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예상대로 막혔습니다. 차들이 거북이처럼 기어가는 속도로 움직였죠. 태주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뒷좌석에서는 아들이 여전히 만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도착해?
이 속도면 한 3시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에이, 너무 오래 걸려. 아들이 투덜거렸지만 곧 다시 화면에 집중했어요. 태주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도착했을까? 그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뚜, 뚜, 뚜.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한번 걸어봤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호만 가다가 끊겼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받지? 혹시 기차 아니라 시끄러워서 못 들었나 싶었어요. 태주는 이번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메시지를 입력했죠. 여보, 잘 도착했어? 나는 지금 고속도로 막혀서 거북이 모드야. 전송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5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어요.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죠. 태주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뚜, 현재 통화 중이거나. 이번엔 아예 통화 중이라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어요. 태준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건가? 도착해서 바쁜가 보지. 태준은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차는 여전히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교통정보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에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태주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세우고 확인했어요. 잘 내려가고 있어. 걱정 마.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짧고 간결했죠. 태주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 수진은 이모티콘도 넣고 좀 더 자세하게 말하는 편이었거든요. 도착했어? 어머니는 괜찮으시고? 태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답장은 한참 뒤에 왔어요. 응. 다 괜찮아. 너희나 조심히 와. 또 짧은 답변이었습니다. 태주는 핸드폰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이상했죠. 왜 이렇게 답변이 성의 없을까? 혹시 시어머니와 음식 준비하느라 바쁜 건가?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 태주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조수석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운전에 집중했어요. 차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휴게소에 들어가 아들과 함께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아들은 간식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죠. 아빠, 나 과자 먹고 싶어. 알았어. 하나만 고르렴.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주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수진이 아니라 다른 번호였죠. 저장되지 않은 번호. 아니, 잠깐. 이 번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보세요? 형. 나 민호야. 전화를 건 사람은 대학 후배 박민호였습니다. 태준과는 꽤 친한 사이였죠. 가끔 만나서 술도 한잔하는 사이였어요. 오, 민호야. 무슨 일이야? 형, 지금 어디야? 민호의 목소리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나 고속도로. 고향 내려가는 중인데. 왜? 아, 그렇구나. 형수님도 같이? 아니, 형수는 기차 타고 먼저 내려갔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전화기 너머로 민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태준의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형, 나 지금 KTX 타고 부산 내려가는 중인데. 그래? 너도 고향 가는구나. 응. 그런데 형수님이랑 같은 칸인 것 같아. 그래? 우연이네. 형수한테 인사 좀 해줘. 태주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다음 말은 그의 미소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형. 그런데 형수님이 혼자가 아니야. 뭐?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이 고른 과자를 들고 있던 손이 굳어버렸죠. 무슨 소리야, 민호야.
나도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 근데 분명히 형수님 맞아. 그런데 옆에 남자가 있어.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왔죠. 남자. 무슨 남자? 모르는 사람이야. 나이는 형수님이랑 비슷해 보여. 근데 둘이 되게 친해 보여. 친해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민호야, 정확하게 말해봐. 지금 무슨 상황이야? 형, 사진 보낼게. 직접 봐. 핸드폰 화면에 사진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기차 좌석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분명히 수진이었어요. 태준이 아침에 배웅했던 바로 그 옷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죠. 수진은 남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둘은 이어폰을 나눠 끼고 있었어요. 한쪽씩요. 그리고 수진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런 표정의 아내를 본 지 오래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을 보며 저렇게 환하게 웃은 게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형, 미안해. 내가 이런 걸 보고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어요. 아니야, 잘했어. 고마워. 형, 괜찮아? 목소리가. 응, 괜찮아. 아들이랑 있어서 조용히 해야 해. 태주는 차 쪽을 돌아봤습니다. 아들은 뒷좌석에서 여전히 태블릿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죠. 태주는 차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민호야, 지금도 둘이 같이 있어? 응. 지금도 나눠 끼고 뭔가 보고 있어.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태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착각일 수도 있잖아. 그냥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태준 스스로도 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왔죠.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형,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진짜로. 근데 뭐? 둘이 되게 편해 보여. 처음 보는 사이 같지가 않아.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죠.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다른 남자와 함께 기차를 탔다는 것, 그것도 명절에. 형, 내가 계속 지켜볼게. 뭔가 더 이상한 게 있으면 바로 연락할게. 아니야, 민호야. 그냥 신경 쓰지 마. 형, 괜찮아. 나한테 맡겨. 고마워, 민호야. 태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차장 한 구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너무나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 자체가 터무니없게 느껴졌죠. 결혼한 지 10년이에요. 아이도 있고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착각이야. 분명 착각일 거야. 태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요. 최근 몇 달간의 수진을 떠올려 봤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죠. 핸드폰을 예전보다 자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웃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태준을 보며 웃는 횟수가 줄었죠. 대신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은 자주 봤어요. 아빠, 빨리 가자. 아들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태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차로 돌아갔어요.
아들에게 과자를 건네주고 운전석에 앉았죠. 아빠 얼굴이 이상해.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우리 빨리 가서 할머니 댁에서 쉬자. 아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태주는 시동을 걸고 다시 도로로 진입했어요. 하지만 운전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태주는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았죠. 형, 나야. 응, 말해. 사진 하나 더 보낼게. 이건 형이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딩동.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태주는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아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죠. 아빠, 왜 차 세워? 잠깐만. 아빠가 전화 좀 받아야 해.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두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각도가 조금 달랐어요. 수진과 남자의 손이 보였죠.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남자의 손 위에 포개져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태준의 눈이 사진의 한 부분에 고정되었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였어요. 태준이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그 반지. 그 반지를 낀 손으로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다니.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둘이 계속 저러고 있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 태준은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죠.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고마웠어, 민호야. 전화를 끊고 태준은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아빠. 뒷좌석에서 아들이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태준은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죠. 아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응, 아빠 괜찮아. 이제 다시 출발할게. 태준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태준의 머릿속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는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그 사진들만 맴돌았습니다. 수진이 다른 남자와 이어폰을 나눠 끼고 웃는 모습. 그리고 손을 잡고 있던 그 장면. 태준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착각일 거야. 분명 착각이야. 태준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수록 더 공허했죠.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선명한 이미지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아들이 조용히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천진난만한 모습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엄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빠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전혀 모르는 순수한 얼굴. 태준은 백미러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최소한 아들 앞에서만큼은 무너지면 안 됐죠. 괜찮아. 일단 내려가서 확인해보자. 태준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우연히 같은 기차를 탄 지인일 수도 있고, 손을 잡은 건 실수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변명이라는 걸요. 태준은 최근 몇 달간의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쯤이었을까요? 수진이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헬스장을 다니겠다며 등록했죠. 처음에는 건강을 챙기는구나 싶어서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을 다녀온 날이면 수진은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혼자 미소 짓곤 했죠. 그때는 운동해서 기분이 좋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한 달 전에는 머리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염색도 하고 파마도 했어요.
평소엔 그런 거에 관심 없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태준이 예쁘다고 했을 때 수진의 반응이 묘했어요. 응, 고마워. 그냥 덤덤했죠. 마치 태준의 칭찬 따윈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부부 사이가 오래되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이었습니다. 수진은 요즘 핸드폰을 절대 내려놓지 않았어요.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항상 곁에 두었죠. 예전엔 거실 탁자에 그냥 던져두곤 했는데요. 한 번은 태준이 심심해서 수진의 핸드폰을 들여다가 깜짝 놀랐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언제 바꿨냐고 물었더니 수진은 회사에서 보안 강화하라고 해서라고 대답했죠. 그때도 그냥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태준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어요.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형, 둘이 지금 역에 내렸어. 나도 내렸는데. 같이 걸어가고 있어. 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에서 내렸다는 건 거의 도착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지금쯤 시댁 근처에 있겠네요. 형, 진짜 미안한데. 사진 한 장만 더 보낼게. 또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태준은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아들은 여전히 만화에 집중하고 있었죠. 사진을 열었습니다. 역 앞 광장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을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 수진과 그 남자였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어깨가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리고 또다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했어요. 손가락을 깍지 낀 채로요. 태준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옆에 남자를 올려다보며 뭔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너무나도. 형, 저 사람들 포함해서 우리과 애들 몇 명이 다 봤어. 나만 본 게 아니야. 민호의 문자가 또 도착했습니다. 태준은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어요. 화면이 깨질 것처럼요. 여러 명이 봤다는 것.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태준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소문이 퍼진다는 뜻이었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손잡고 걷는 모습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는 것.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러움도 밀려왔어요.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이제 그만 연락해. 너도 명절인데 가족들이랑 편하게 있어. 태준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사진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충분히 알았죠.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아직 1시간 반 정도 남았어요. 그 시간 동안 태준은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일단 모르는 척 해야 할까? 명절인데 집안 분위기를 망쳐도 되는 걸까?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말로 수진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1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아이 엄마인데.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죠. 아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 배고파. 그래.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할 거야. 응.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실 거지. 그럼.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다 있을 거야. 태준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또 1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죠. 익숙한 시골길이 펼쳐졌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태준의 핸드폰에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희 어디쯤 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평범한 문자였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곧 도착해.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차는 시댁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기와집이 보였죠. 마당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친척들이 모인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댁이다. 아들이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짐을 꺼냈어요. 그리고 대문을 열었죠. 마당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태연한 얼굴로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왔어? 길 많이 막혔지? 태주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아무런 죄책감도 찾을 수 없었어요. 태주는 수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태연한 얼굴, 자연스러운 미소. 마치 오늘 아침 평범하게 헤어진 부부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주는 알고 있었죠.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응, 좀 막혔어. 태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수진은 아들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죠. 우리 아들 힘들었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아, 빨리 가자. 아들이 신나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수진도 뒤따라 들어가려다가 태준을 돌아봤어요. 짐 들어줄까? 아니, 내가 할게.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수진이 잠깐 이상한 듯 쳐다봤지만 곧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준은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며 심호흡을 했죠. 진정해. 일단 진정하자.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어휴, 태준이 왔구나. 고생 많았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얼른 들어와서 쉬어. 수진이가 먼저 와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줬어. 시어머니의 말에 태준은 수진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뭔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거실에는 형님 내외와 조카들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명절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수진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보였어요. 바로 그 반지. 사진 속에서 다른 남자의 손을 잡을 때 끼고 있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도 보였어요. 아침에 집을 나갈 때 하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목걸이. 태준은 그게 자신이 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언제 새로 산 거지? 태준아,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형님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얼른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운전하느라 좀 피곤해서요. 그래. 좀 쉬어. 저녁 먹고 일찍 자. 네, 형님.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도와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어요. 다른 형수들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완벽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연기였어요. 태주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절이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 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어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죠. 수진이가 정말 잘한다니까. 오늘도 많이 도와줬어. 시어머니가 수진을 칭찬했습니다. 수진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뭘 했다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기특해. 가족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수진은 그 칭찬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게 전부 가짜로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태준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죠. 그저 씹고 삼킬 뿐이었습니다. 태준아, 왜 그렇게 안 먹어? 입맛 없어?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얼른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서울 가면 또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은 부엌으로, 남자들은 거실에 모여 차를 마셨어요. 태주는 형님과 나란히 앉아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태주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나야. 응, 왜? 형, 미안한데. 진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태주는 긴장했어요. 뭔데? 아까 그 남자랑 형수님이 역 앞에서 손잡고 걸어가는 거, 나 말고도 우리 과 애들 서너 명이 더 봤어. 다들 형수님인 거 확실히 알아봤어. 태준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형. 둘이 헤어질 때 포옹했어. 역 앞 광장에서. 뭐? 진짜 미안해, 형. 근데 형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여러 사람이 봤다고.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형, 괜찮아? 형? 응. 고마워, 민호야. 전화를 끊고 태주는 마당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죠.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화목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였어요. 그 속에 수진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죠. 태준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 옆에 앉아 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태준과 눈이 마주쳤죠. 왜 밖에 나갔다 왔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평범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태준에게는 그 목소리조차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전화 받았어. 누구한테? 친구. 짧게 대답하고 태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잠깐 이상한 듯 쳐다봤지만 곧 다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나둘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어요. 태준과 수진, 그리고 아들은 안방을 배정받았죠. 아들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수진은 화장을 지우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오늘 왜 그래?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돌아봤어요. 수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죠. 너 오늘 혼자 내려왔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태연함을 되찾았어요. 응, 왜? 정말? 그럼 누구랑 왔겠어? 이상한 질문하네. 수진은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그 눈빛에서 순간적인 당황을 포착했어요. 그래.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죠. 빨리 자. 내일 제사 준비해야 하잖아. 수진이 먼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한참을 서 있다가 자리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옆에 누운 수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었어요.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야? 긴긴 밤이 흘러갔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안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어요. 여자들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부엌으로 갔고 남자들은 제사상을 차리며 바빠졌죠. 태준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수지는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태준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착각인 걸까? 하지만 사진은 명확했어요. 민호의 증언도 확실했죠.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는 것.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태준아, 일어났어? 제사 준비 도와줘야지. 형님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준은 얼른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수진도 눈을 떴죠. 벌써 아침이야? 수진이 하품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죠.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음식들이 하나씩 상에 올려졌어요.
태주는 형님과 함께 과일을 깎고 있었죠. 수지는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들 참 고생이 많아.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일인걸요. 그래도 고맙지. 수진이가 와서 정말 많이 도와줬어. 태주는 그 대화를 들으며 과일을 깎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칼을 너무 세게 눌렀어요. 과일이 으깨질 뻔했죠. 태준아, 조심해. 손 베겠어. 형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정신을 차렸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얼굴이 계속 안 좋은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오전 11시쯤 제사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가족들이 제사상 앞에 모였어요. 태주는 형님과 함께 절을 올렸죠. 수진도 다른 여자들과 함께 절을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제사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화목한 분위기였죠. 올해도 이렇게 다 모여서 좋네.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형수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요, 어머니. 온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해요. 수진아, 너도 잘 지내고 있지?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태준이하고는 사이 좋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태준을 힐끔 쳐다봤어요. 태준은 차를 마시는 척하며 고개를 돌렸죠. 네, 물론이죠. 잘 지내고 있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태준은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음복이 끝나고 친척들이 모여 차를 마셨습니다. 거실에는 삼촌, 큰아버지, 형님 등이 앉아 있었어요. 태준도 그 자리에 함께했죠. 대화는 이런저런 일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농사 이야기, 건강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평범한 명절 풍경이었어요. 그때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누구한테 전화 왔어? 형님이 물었습니다. 태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민호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새어나왔어요. 형, 나 민호야. 형, 그 남자랑 형수님 역 앞에서 손잡고 걸어가는 거 저 포함 몇 명이 다 봤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태준에게 쏠렸어요. 태준은 얼른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형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큰아버지도 미간을 찌푸렸어요. 태준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이게... 친구가 착각을... 무슨 소리야, 그게... 형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부엌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듯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큰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방금 그 전화가 뭐였어? 별거 아닙니다, 큰아버지. 별거 아니긴. 형수가 다른 남자랑 손잡고 다녔다는데. 큰아버지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준은 수진을 쳐다봤어요. 그 순간 둘의 시선이 마주쳤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호가 보낸 사진들을 찾았죠. 이게 뭐야? 태준이 핸드폰을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과 낯선 남자가 기차에서 이어폰을 나눠 끼고 있는 사진이 보였어요. 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이건... 다음 사진도 봐. 태준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반지가 선명하게 보였죠. 이것도... 마지막 사진. 역 앞 광장에서 손을 깍지 끼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거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님이 일어섰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형님, 일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명절에 집안 망신을 시키는데 큰아버지도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무슨 소리들이야 이게? 어머니. 태준이 입을 열려다가 말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오해? 사진이 이렇게 선명한데? 형님이 따졌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죠.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우리 둘이서 얘기 좀 해야겠어.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죠. 밖으로 나가자. 둘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태주는 수진과 마주 섰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이제 말해봐. 저 남자가 누구야? 마당 구석에서 태준과 수진이 마주 섰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물어봤잖아. 저 남자가 누구냐고.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야. 겨우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태준은 비웃음을 흘렸어요. 회사 동료? 회사 동료랑 손잡고 이어폰 나눠 끼고 다녀. 그냥 같이 내려온 것뿐이야. 같이 내려왔다고?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왜 혼자 내려간다고 거짓말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말하면 오해할 것 같아서. 오해? 이게 오해야? 태준은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보여줬어요. 이어폰 나눠 끼고 손잡고 역 앞에서 포옹까지 했다며? 이게 회사 동료랑 하는 짓이야? 수진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포옹 이야기까지 나오자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민호가 봤어. 민호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다 봤다고. 너 지금 온 동네 망신시키고 있는 거 알아? 태준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준은 그 말에 더욱 화가 치밀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너 결혼했잖아. 아이도 있고. 알아. 알고 있어. 수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죠. 나도 알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당신이랑 살면서 너무 답답했어. 뭐가 답답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 맨날 일만 하고 집에 와도 핸드폰만 보고. 나한테 언제 물어봤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건 없는지. 수진이 울면서 토해냈습니다. 태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아니야. 그게 이유가 될 순 없어.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어. 내 말을 들어줬고 나를 웃게 만들어줬어. 닥쳐.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주먹으로 담벼락을 쳤어요. 손등이 까지며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죠. 다른 남자 이야기를 내 앞에서 하지 마. 제발.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땅에 뚝뚝 떨어졌어요.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됐어?
뭐가? 그 남자랑 얼마나 만났냐고.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기 싫은 질문이었죠. 하지만 태준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석 달. 석 달. 태준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석 달 동안 나를 속였구나. 매일 거짓말하면서 살았던 거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지겹거든. 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죠. 사랑해. 응. 그 남자. 사랑해.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알았어. 이제 됐어. 태준아. 나 들어간다. 너도 들어와서 짐 싸. 뭐? 오늘 당장 서울로 올라갈 거야. 아들이랑 나랑. 잠깐, 그게 무슨. 너는 알아서 해. 기차든 뭐든 타고 가든지 아니면 그 남자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하든지.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태준아, 제발. 이야기 좀 더 해보자. 우리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 지금 당신 얼굴 보기도 싫어. 태준은 돌아서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가족들이 모두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태준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오늘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명절인데.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태준은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빠, 우리 벌써 가? 응. 갑자기 일이 생겼어. 엄마도 같이 가.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순수한 눈을 마주보기가 힘들었어요. 엄마는 나중에 올 거야. 왜? 엄마도 같이 가야지. 아빠 말 들어. 알았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듯 했어요. 짐을 다 쌌습니다. 태준은 아들의 손을 잡고 거실로 나왔죠. 수진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태준아, 제발. 아들아, 가족들한테 인사드려. 태준은 수진을 무시했습니다. 아들이 가족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어휴, 우리 손자. 조심히 가. 시어머니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한 듯 했죠. 태준은 형님에게도 인사했습니다. 형님, 먼저 올라갑니다. 태준아, 진정하고. 죄송합니다. 연락드릴게요. 태준은 아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짐을 실었어요. 수진이 쫓아나왔죠. 태준아,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태준은 차 문을 닫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백미러에 수진이 주저앉아 우는 모습이 보였죠. 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이 뒷좌석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안 와? 엄마는 할머니 도와드리고 나중에 올 거야. 언제? 곧. 태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요.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이었죠. 태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태준은 아들과 함께 텅 빈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지는 연락도 없었죠. 태준도 먼저 연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회사 근처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예약을 미리 해둔 상태였어요.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죠.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혼 상담하러 왔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주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사진들도 보여줬죠.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상간자 소송도 같이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이 정도 증거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기분이었어요. 상대 남자의 신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내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소송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며 태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남자 이름이랑 연락처 알려줘. 상간자 소송 준비 중이야.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태준아, 제발. 이야기 좀 하자. 나 지금 어머니 댁에 있어. 그 남자 이름 말하라고. 정우진. 같은 병원 원무과 직원이야. 태주는 그 이름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시댁에 있었죠. 태준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태준은 받지 않았어요. 필요한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찾았습니다. 매일 밤 엄마는 언제 와? 라고 물었어요. 태준은 그때마다 곧 온다고 거짓말했죠. 하지만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죠. 들어가도 돼? 태준은 대답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수진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들은 방에서 자고 있어.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아, 할 말만 해. 시간 없어.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상간자 소송. 꼭 해야 돼. 당연하지. 제발 그 사람은 그냥 놔줘. 다 내 잘못이야. 놔주긴. 둘 다 책임져야지.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혼은 합의로 할 거야, 재판으로 할 거야? 합의로 할게. 좋아.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고 재산 분할도 내 쪽으로 유리하게 할 거야. 문제 있어? 없어.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듯 했어요. 그 남자랑은 계속 만날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의 눈을 마주봤죠. 모르겠어. 아직. 됐어. 궁금하지도 않아. 태준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아들한테는 내가 말할게. 넌 신경 쓰지 마. 태준아, 아들이라도. 주말에 한 번씩 만날 수 있게 해줄게. 그 이상은 안 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 가줘. 아들 깰까봐. 수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 섰어요. 태준아, 나 정말 행복하고 싶었어. 그게 전부야. 나도 마찬가지였어. 태준의 대답에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긴 한숨이 나왔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수진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상간자 소송도 준비가 끝났죠. 아들에게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이제 따로 살게 된다고요. 아들은 울었어요. 하지만 태준은 꼭 안아주며 다독였죠. 아빠가 있잖아.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는 안 보는 거야? 아니야. 엄마는 주말마다 볼 수 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상황을 이해한 듯 했어요. 이혼이 성립되던 날이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태준과 수진이 마지막으로 마주섰어요. 잘 살아. 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도 아들 잘 부탁해. 당연하지. 둘은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 봄이 왔습니다. 태준은 아들과 함께 기차를 탔어요. 주말 여행을 가는 길이었죠. 아빠, 우리 어디 가? 바다 보러 간다. 내가 보고 싶다고 했잖아. 아, 바다. 아들이 신나서 웃었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었죠. 아빠. 응. 우리 둘이니까 더 든든해. 아들의 말에 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그래. 우리 둘이면 충분해. 태준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차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과거는 점점 멀어지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태준은 알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거짓은 오래 숨을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수진의 거짓말은 결국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태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봄의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태준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우리는 잘 될 거야. 반드시.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